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 농경지의 가을거지, 즉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름 그 자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농사뿐 아니라 이모 저모의 일을 하는 시대에 그런데도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감사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적도 발에 위치한 감비아는 1965년 영국의 오랜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나라에는 생일이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이 같은데 그 생일이 또 하나의 독립기념이라고 봤습니다. 어제는 찌고 오늘은 묻었고 내일 역시 끓고 뭐 하는 날씨니까 시간 감각이 늦어진 겁니다. 그럼 내 생일이 언제더라? 잘 모릅니다. 이 나라에는 크고 작은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억마저 없습니다. 개인의 시간 감각만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 감각까지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냉방장치를 한껏 틀어놓아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더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회의장은 치렁치렁한 금발가발을 머리에 얹고 사회를 본답니다. 자기들을 지배했던 영국의 의회를 모방해서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미래가 뭔가 좀 암담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땀이 줄줄 난다는데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했던 그 영국을 닮아서 금발 가발을 쓰고 국회 사회를 본다니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년 그리스 국가부도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죠. 외신들을 통해 놓고 보면 그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연금 등 방만한 공공지출을 선고받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09위에 머문 것을 들어 그리스의 부정부패, 국가 투명성 저하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았고 또 CNN은 국민들의 조세 회피와 비일충의 부정부패를 꼽았습니다. 경제학자들 중에는 유로화라는 유럽 단위 통화 사용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기도 합니다만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그리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IMF 상태에 놓였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처지인데 그리스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너무 큰 범위가 큰 국가 단위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이코패스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매우 폭력적이고 아주 비열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격을 사이코패스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을 생각합니다.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웃는 얼굴과 웃는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슬픔 등의 단어를 마치 종이, 나무 뭐 이런 단어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찌르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병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부분이 없습니다. 이들을 대했던 심리학자나 수사관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끔찍한 짐승을 처음 보았다. 그런 짐승반도 못한 인간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으니까 여학생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 리즈 아파트 살 적에 나라로부터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주변 지역에 그 성폭력
약속을 감행했던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그 지 아파트에 몇 호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여학생들이 있는 데다가 그걸 보내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소가 어딘지, 그러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포도원집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로마 지배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고군분투 자체였습니다. 일자리를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고 일용직이라도 얻으면 감격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피지배 국가인 즉 식민지가에 놓인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마침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새벽에 나섰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서서 일을 시킵니다. 데나리온이란 한 사람의 품꾼에게 주는 적정한, 적당한, 적절한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손이 빈했던지 주인은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구해옵니다. 11시에 가서 일꾼을 구해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합니다. 이 액수는 노동자가 하루를 먹고 살만한 일이니까 감사하죠. 엊그저께인가요?서부터 SBS에서도 희망TV라는 것을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막 아픈 거 뭐 보여주면서 참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한 달 3만 원을 보내주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 아프면 그래도 약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연예인들이 주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3만 원이면 그걸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면 웬만한 집은 다 그래도 하루를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의 불평에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한번 이야기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왜 불평을 얘기하는가? 내가 자네들하고 한 데나리온씩 일하면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나는 약속을 분명히 지켰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불만을 하는가?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것이다. 아무리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해도 당신은 앞덮기 없시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기껏 일 다 끝낼 때 나와갖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당신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아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져서 아주 공평하거나 정의롭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런 일들이 있던가요? 저는 별로 그런 일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체통행하라 하면 우체통행만 하고 자주통행 안 하는 사람 봤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일이 이쯤 되면 감사고 은혜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예기치 않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고 나니까 내가 오늘 일자리를 얻어서 한 데나리온을 벌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감사도 없고 모두 없게 된 겁니다. 처음 일자리를 얻었을 땐 내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일자리를 얻었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일 다 끝날 때쯤 돼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는 집주인을 비난하고 나섰던 겁니다. 오늘날의 세태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요즘의 연봉 체계가 일반적으로 연봉제입니다. 능력만큼 대우받는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있기도 하고 청년도 창업을 해갖고 1년 매출이 70억에 이른다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능력이 그대 소득과 지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차를 왜 그렇게 고집합니까? 조금만 경차 타고 어디를 가보십시오. 그럼 아저씨 아줌마 거기 세우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냥 중형차를 타고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냥 인사를 공손히 한 거. 사장님 이쪽으로 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 속에는 소위 말하는 공로주의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했으니 잘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죠. 능력이 모든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 자본주의 시대에서 너의 능력만큼 이런 것만큼 월급을 연봉을 준다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속에서 살다 보니 능력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시대에 돈이 되는 사람에게 연봉을 많이 주는 시대에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자존심이고 정의가 되었고 그것이 모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도로 보면 인간이 다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다 존엄한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고, 다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노골적으로 아는 겁니다. 요즘 아주 드라마 중에, 주말 드라마 중에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돈 잘 버는 사회에게는 우리 암흑의 사위, 아이고 우리 박서방, 우리 고서방 그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돈 못 벌고 실업자 있는 사람한테는 크게 부각을 하는 대목이 납니다. 돈 잘 벌어오고 용돈 많이 주는 사업하는 사위에게는 만두국에 만두가 그냥 넘치도록 담아줬는데 그러면서 군만두도 해줄까 그러면서 돈 못 버는 사위에게는 터진 만두 2개가 들어있었다고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어디 한두 군데에만 있겠습니까? 앙드레 말로가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27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의 1차 국공합작이 끝나가고 있을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 사람이 중국의 국공합작을 배경으로 했었습니다. 군벌군이 몰아내다니 상하이의 좌파 노동자 군대가 이번에는 장제스의 빈민군에 의해 무장하지 않게 휘청을 당하던 때 소설의 주인공들은 장제스의 암살을 주도하기도 하며 이에 저항하지만 결국 하나씩 쓰러집니다. 이 소설 속에서 앙드레 말로는 무도하고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고상한 인간 정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는 역사적 사건을 그려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적나라한 인간성 그리고 그런 인간성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인간관을 그리려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 인간들이 그저 먹고 사는 동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존재임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로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것을 인간의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소설만 있는 게 아니죠. 영화도 있습니다. 고미카와 준페이 작품을 고바야시 마사키라는 감독이 영화했는데 러닝타임이 무려 9시간이나 되는 대작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타진하는 주인공이 전쟁이라는 그 살육장으로 가지 않게 광산에 가서 근무합니다. 거기서 그릇된 이유들을 참지 못하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간부들의 눈밖에 나서 인정하게 되고 매번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소련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는 포로 관리인이 된 일본군들의 부조리를 참지 못하고 포로 관리인을 살해한 카드는 소련 포로 수용소를 탈출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의감에 불타 한평생을 지낸 멋진 주인공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역시 그 근본 주제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이란 무엇냐? 그 존엄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정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음에 있다. 멋지죠.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조건이 뭐냐? 능력이다. 앙드레 말로 소설이 말하는 인간의 조건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인간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코바야시 마사키의 영화에서 그리는 인간의 조건은 정의로운 인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멋집니다. 본받을만 하죠. 하기야 영화나 소설의 주제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도가 부조리한 것, 나쁜 것이냐? 근데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소설이나 영화가 주장하는 인간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존엄성입니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예로 든 것을 가만 보면 이런 존엄성은 밖으로부터 한 인간을 평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만일 그런 식으로 능력이 존엄성의 척도가 되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인간성의 척도가 된다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존엄성의 척도가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존엄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존엄스러운 인간 존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수가 많지 않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냐? 뭐 이런 문제가 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인간됨, 즉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 단지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평가로 충분하느냐, 그런 것이죠. 사이코패스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저명한 인사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답니다. 즉 천재와 사이코패스가 비슷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완벽한 인물로 존경받아 마땅한데 그 이면은 빈틈과 같고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사람도 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니 모범적인 어떤 인간상이니 뭐 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면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충족시켜준 것이죠. 모두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과 먹고 산다는 논리를 뒤집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만 존엄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많이 일하지 못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결단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바로 그런 건 분명합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은 먹고 살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굶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대단한 가치, 존엄성, 자존감 이런 거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인간,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의 역사가 바로 썩어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고 사회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투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투사로 살아가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필요한 인간의 조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면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처음 일자리를 얻었을 때의 그 감동, 감격, 감사가 나중에 와서 기껏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임금을 받으니까 거기에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매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친구가 10억 원을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뭐 저기 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번 거나 내가 1억을 번 거나, 근데 어떤 사람은 취직을 못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 달에 이런 매출을 올린 것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다운 인간의 조건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서히 보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다른 쪽 눈도 아주 그냥 미세한 부분만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 대신에 아주 뛰어난 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훗날 오거스타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컴플렉스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이 이알 교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답니다.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똑바로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2세가 되던 해 그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달한 의학기술로 인해 수술을 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큰 글씨를 보기 위해서 얼굴을 크게 파묻어야만 했지만 수술을 받은 그녀는 이제 쉽게
함께 책을 보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뒤에 출간한 그녀의 저서 나는 보고 싶었다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접시를 닦으면서 비누 거품과 장난을 칩니다. 햇빛에 거품이 비치면 작은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50년 동안이나 보는 것을 갈망했던 그녀에게 접시 닦는 일마저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의 신인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는 니들의 아버지시여,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알기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기에 진정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치의 추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이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인간의 조건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또 다른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이 정말 최고의 수준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고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큰 집이나 큰 차를 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질에 연연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손꼽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나에게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기여하지 않고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좋은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올 한해 일들만을 손꼽아 본다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진정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고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 주위에 나와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고 포도원 주위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평생토록 할 일이 날마다 늘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일이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건이 최고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널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 감사할 줄 알게 하셔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